제발 회장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장례를 치러야 해요. 15고와 소년의 처절한 울부짖음. 하지만 그 절박한 외침에 돌아온 건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퍽!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감히! 그 짧은 한마디와 함께 제 몸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고 갈비뼈가 으스러질 듯 욱신거렸습니다. 번쩍이는 구둣발로 넘어진 저를 짐짝처럼 걷어차며 재수없게 아침부터 라고 침을 뱉던 그 남자. 제 낡은 옷을 짓밟으며 비웃던 그 남자의 잔인한 눈빛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모욕감조차 사치였습니다. 제게는 지금 차갑게 식어가는 할머니를 뉘어드릴 관 하나가 제 자존심보다 훨씬 더 간절했으니까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질질 끌려가며 토해냈던 그 피 맺힌 절규. 하지만 저는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벼랑 끝에서 내뱉은 그 떨리는 부탁 한마디가 버려진 제 인생 전부를 이토록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보안요원 2명이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문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화려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수정 대리석으로 된 바닥, 천장까지 이어진 샹들리에, 그리고 저를 짓밟고 간 그 남자의 뒷모습, 제 손에 움켜쥐고 있던 낡은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0년도 더 된 빛바랜 종이 쪽지, 할머니께서 평생을 간직하셨던 단 하나뿐인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날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아직 세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사람의 온기라는 게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계셨고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90도나 굽으신 할아버지. 폐지 뭉치를 가득 실은 리어카는 너무 무거워 보였고 그분의 숨소리는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리어카를 함께 밀어들이며 할아버지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컨테이너 하나가 집이었습니다. 고맙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서 어르신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더니 잘 차려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 거기 냄새나는 거지 영감. 당장 비켜. 내 차 앞을 막고 있잖아. 할아버지는 황급히 리어카를 옆으로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좁은 골목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씨, 진짜 재수없게. 남자는 차에서 내려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거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어슬렁거려? 썩은 냄새 진동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치우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잔뜩 움츠러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걸로 성이 안 찼는지 리어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폐지 뭉치들이 거리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폐지를 주우려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짓이에요? 어르신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남자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뭐, 이 어린 것이 어디 감히? 잘못하신 거 있으면 사과하셔야죠.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너 같은 거지 새끼가? 거지면 어때서요? 사람이 사람한테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제 발밑에 던졌습니다. 자, 이거나 주워. 거지끼리 나눠 먹어. 그리고는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드리고 함께 폐지를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폐지를 다 주운 뒤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편의점 알바비로 받은 돈 중에서 1,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할머니께 빵이라도 하나 사드리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할아버지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저는 근처 포장마차로 달려가 붕어빵 2개를 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 드시고 힘내세요. 붕어빵을 건네자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으실 것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얘야, 잠깐.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받은 거라네. 20년도 더 됐지. 언젠가 힘들 때 이 사람을 찾아가면 아마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두게.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할아버지는 제 손에 명함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명함을 봤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 김철수 사장. 전화번호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과 직함만 적힌 20년도 더 된 명함. 저는 그걸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민우야. 할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민우야. 미안하다. 할미가 너를 두고 먼저 가게 됐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우야, 우리 집 장롱 밑에 낡은 명함이 하나 있단다. 명함이요? 그걸 꼭 찾아가거라. 20년 전에 할미가 도와준 분이 계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분께 가거라. 꼭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할머니, 약속 해줘. 민우야.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던 제 가족, 제 전부였던 할머니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날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도 차릴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밀린 상태였고 할머니의 유해는 영안실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장롱 밑을 뒤졌습니다. 먼지 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명함 한 장. 할아버지가 주셨던 것과 똑같은 낡고 빛바랜 명함. 김철수 사장. 그리고 뒷면에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공장 식당에서 밥을 주었던 그 청년. 언젠가 성공하면 꼭 찾아오겠다고 했지. 믿는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전 만났던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 그분이 혹시 이 명함의 주인은 아니었을까? 아니,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김철수 사장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철수 회장, 대한민국 10대 재벌, 수천억 원대 자산가. 그 화려한 이력과 사진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일주일 전 그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거대한 빌딩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 하늘을 찌를 듯한 위압감, 초라한 옷차림의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냐? 저 김철수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은? 약속은 없지만 이 명함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경비원은 명함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장난하냐? 아닙니다. 진짜예요. 제 할머니가. 나가. 당장 안 나가. 경비원이 저를 밀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빛나는 구두, 오만한 표정. 일주일 전 폐지 줍던 할아버지를 모욕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이 애가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뭐?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야, 너 일주일 전에 본 그 거지 새끼 아니냐? 저는 움찔했습니다. 전무님, 제발 회장님 한 번만. 시끄러. 내 주제에 우리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웃기고 있네. 남자는 제 손에서 명함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명함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안 돼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 등을 밟았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가 감히 가짜 명함 들고 와서 우리 회장님을 사칭해? 아닙니다. 진짜예요. 제 할머니가. 시끄럽다고. 할머니? 할머니가 뭐? 죽었다며? 그래서 장례비나 뜯어내려고 온 거지? 남자는 저를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 제발 회장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장례 좀 치러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돌아온 건 퍽!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감히. 폭력뿐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고 입안의 피는 비렸습니다. 제 몸이 걷어차이며 끌려갈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도 지키지 못한 못난 손자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순간
로비 저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천둥처럼 울리는 그 한마디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끌고 가던 보안 요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봤습니다. 로비 저 끝에서 걸어오시는 한 분의 노인.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회장님. 김 전무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분이 김철수 회장이란 말입니까? 노인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 폐지를 줍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이. 김 회장은 저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 할아버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김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이 애가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입니다. 가짜 명함 들고 와서. 김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닥쳐라. 그 짧은 한마디에 김 전무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명함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이게 어떻게.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을 맞춰보시더니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명함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회장님, 그게 대체 뭡니까? 김 전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내 놈이 뭘 찢어버린 줄 아느냐? 아버님? 이건 명함이 아니야. 이건 내 목숨이었어. 김 회장은 조각난 명함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20년 전이었지. 그분의 목소리는 먼 과거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김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 전, 김철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30대 사업가. 몇 번의 창업 실패로 은행에서도 외면당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마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날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공장지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투자자가 그를 거절한 직후였습니다. 주머니엔 단돈 500원. 먹은 지 이틀째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공장 담벼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괜찮으세요? 한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공장 식당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철수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괜찮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어서 일어나세요. 여인은 김철수를 부축해 식당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밥 드셨어요? 아닙니다. 그럼 됐어요. 기다리세요. 여인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김치찌개 한 뚝배기와 따끈한 밥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요. 하지만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드세요. 사람이 굶으면 안 돼요. 김철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 한 잔을 더 가져다 줬습니다. 김철수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여인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사업하세요? 네. 하지만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나긴요. 아직 숨 쉬고 계시잖아요. 여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저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손녀 하나 키우느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손녀요? 네. 이제 5살이에요. 그 애 때문에라도 전 포기할 수 없어요. 여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김철수는 그 눈빛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도 포기하면 안 돼.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성공하면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김철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업 초기에 만들어뒀던 낡은 명함. 김철수 사장. 거창한 직함만 적혀 있을 뿐 회사도 사무실도 없던 시절의 명함이었습니다. 이건 별것 아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요. 언젠가 찾아오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여인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약속하세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됐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이 명함 잘 간직하겠습니다. 여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철수는 그날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위로의 말 한마디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작은 공장 하나를 빌렸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첫 제품이 히트를 쳤고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5년이 지나자 중견기업이 됐고 10년이 지나자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김철수는 대한민국 10대 재벌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날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공장 식당을 다시 찾아갔지만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 여인의 행방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평생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달 하루씩 폐지를 줍기로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가난했던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그 여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일주일 전 그는 또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추운 겨울밤 자신을 도와주던 그 착한 소년. 1,000원짜리 붕어빵을 건네며 위로해주던 그 따뜻한 마음씨. 김철수는 그 소년에게서 20년 전 그 여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아는구나. 그래서 더욱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김철수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그분의 손자가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년이 자신의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은 20년 전 자신이 그 여인에게 건넸던 바로 그 명함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회장님을 도와주셨다고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김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이 아이의 할머니였구나. 아버님, 그게 무슨... 김 전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아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를 보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야, 할머니께서는 어디 계시니?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사흘 전에. 그 말에 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돌아가셨다고? 네. 병원비도 장례비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할머니 유언대로 명함을 들고 왔는데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20년을 찾아 헤맸던 은인. 평생 갚고 싶었던 그 은혜.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김 회장은 오열했습니다. 수천억 재산을 가진 재벌 회장이 로비 한가운데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김 전무가 당황해서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놈이 뭘 한 줄 아느냐? 예, 내 놈이 지금 내 은인의 손자를 짓밟았어. 내 놈이 지금 내 생명의 은인을 모욕했단 말이야. 김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닥쳐. 내 놈 같은 건 내 아들이 아니야. 김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님, 할머니께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됐구나. 20년을 찾았는데. 김 회장의 눈물이 민우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마. 할머니의 장례를 내가 모시겠다. 정말이세요? 그래. 그리고 김 회장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예. 이 아이의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 내 놈이 누리는 이 회사도, 이 건물도, 이 모든 것도 없었단 말이야. 김 전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내 놈은 그 은인의 손자를 짐짝처럼 짓밟았지. 명함을 찢어버리고 사기꾼이라 했지. 아버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되느냐?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 놈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그저 돈으로,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했지. 아버님, 일주일 전에도 내 놈은 나를 봤다. 폐지 줍는 노인을 봤지. 하지만 내 놈은 그게 내 아버지인 줄도 몰랐어. 왜? 거짓골을 하고 있었으니까. 김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래. 그때 그 노인이 나였다. 그리고 내 놈은 나를 거지라 부르며 모욕했지. 김 회장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나는 결심했다. 아버님, 내 놈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 그 말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김 전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 그대로다. 상속? 없다. 김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대신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다. 뭐라고요? 김 전무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를 이제라도 갚겠다. 이 아이를 내 손자로 삼겠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로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0년 묵은 국밥 한 그릇의 빚. 그 빚이 지금 갚아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참 긴 세월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공의 시간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 김철수에게 그 20년은 빚의 세월이었습니다. 갚지 못한 은혜, 찾지 못한 은인,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은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분께 단 한 번도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은인의 손자 민우. 이 아이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100배, 1000배로 갚겠다고.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김전무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애한테 모든 걸 물려주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내놈의 행동이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 내놈이 서 있는 이 자리도 없었어.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으시겠다는 겁니까? 빼앗는 게 아니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지. 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로비 바닥에서 짓밟히던 아이가 갑자기 재벌가의 상속자가 된다니. 회장님, 저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장례만. 알고 있다, 아이야.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할머니께 진 빚을 이제라도 갚아야 해. 하지만 됐다. 일단 할머니부터 모시자. 다른 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돼.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최고급 장례식장을 예약해. 모든 준비는 최상으로 하고 비용은 신경 쓰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너도 참석해라. 내가 누구에게 빚졌는지 똑똑히 보고 배워라. 김전무는 이를 갈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 시내 최고급 장례식장 특실.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20년 전 공장 식당에서 저를 살려주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지셨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이 오셨어요. 명함의 주인이 찾아오셨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민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영정 속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주신 국밥 한 그릇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정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 위로의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던 제게 대가 없이 밥을 퍼주시던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숨만 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은인,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정작 은혜를 갚아야 할 분께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할머니는 아마, 아니야, 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나는 20년 동안 매일 할머니를 찾았어. 하지만 찾지 못했지. 할머니께서는 회장님을 기다리셨어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함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언젠가 그분이 약속을 지키러 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영정 앞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습니다. 수천억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은인께 보답 한 번 못한 이 못난 사람이 무슨 성공입니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김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못해 온 듯 그의 표정은 불편했습니다. 아버님, 조문이나 제대로 해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전무는 억지로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 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아,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줄 아느냐? 예, 이분이 아니었다면 너도 없었어. 내가 먹고 자란 그 돈이 이분이 주신 국밥에서 시작됐단 말이야. 김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대로 절해. 무릎 꿇고. 아버님,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이 보면 어때? 당장 무릎 꿇으라고. 저의 호통에 김 전무는 마지못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장례식은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영정 앞을 지키며 할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민우도 제 옆을 지켰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끔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우야. 네, 회장님. 할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대요. 병원 앞에. 그걸 할머니가 주워서 키우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하셨어요. 공장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힘드셨을 텐데 단 한 번도 저한테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한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너도 일주일 전에 나를 도와준 거구나. 네. 할머니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민우는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하기 전 저는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회장님. 나는 진심이야. 너를 내 손자로 삼겠다는 말.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 누가 자격을 논하느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를 갚는 건 내 의무야. 그리고 나는 너 같은 손자를 원해. 하지만 전무님은 그 아이는 이미 끝났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내 자식이 아니야. 회장님, 민우야, 너는 할머니를 닮았어. 그 따뜻한 마음을,
그 선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지. 저는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회사로 만들어야 해. 저 같은 애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너만 할 수 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너를 그렇게 키우셨잖니. 그 가르침대로만 살면 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영정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정 속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우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발인이 끝나고 할머니는 조용한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민우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그 따뜻함을 이 아이를 통해 세상에 퍼뜨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묘지를 떠나며 저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네.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무엇인데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자의 본색을 밝히는 거지.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 그 아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뭐라고요? 증거도 다 확보했지. 하지만 아직 아들이니까 참고 있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돼. 그 아이가 내 할머니의 손자를 짓밟는 걸 보고 나는 확신했어. 회장님, 그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나야. 준비한 그 서류들. 이제 공개할 때가 됐어.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곧 큰 폭풍이 올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네. 할머니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할머니께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20년 묵은 빚. 이제 갚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아들을 포기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을 키운 자식, 피를 나눈 혈육, 그 아이를 스스로 끊어낸다는 건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손자를 짓밟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고.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 민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네, 회장님. 무섭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진 않아요. 다만 믿기지가 않아요. 뭐가? 이 모든 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편의점 알바생이었어요. 할머니 병원비 벌려고 밤새 일하던.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벌 회장님의 손자가 된다니. 힘들지?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이럴 자격이 있나 싶어요.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전무님은 회장님의 친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애가, 민우야.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육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야.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지. 내 아들은 피는 이어졌지만 마음은 끊어졌어. 하지만 너는 피는 안 이어졌지만 할머니를 통해 내 마음과 이어졌단다. 민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자격 같은 건 생각하지 마. 너는 충분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곧 도착할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야. 전쟁이요? 내 아들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필사적으로 저항할 거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나도 준비는 해뒀어. 그게 뭔데요? 증거야. 그 아이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들.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심야에 회사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회계 처리를 발견했습니다. 유령 회사로의 송금, 허위 계약서, 부풀려진 외주 비용, 모두 김 전무의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회계사를 고용해서 은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3년 동안 빼돌린 돈이 200억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풍족하게 키운 걸까요? 아니면 너무 엄하게 대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아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줄까?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데 사실이냐? 아들은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증거가 다 있어. 유령 회사, 허위 계약, 횡령 내역. 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딱 한 번만 묻겠다. 왜 그랬느냐?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비웃었습니다. 왜요? 제 돈이니까요. 뭐라고? 어차피 이 회사 다 제 거 아닙니까? 미리 좀 쓰면 어때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아버지, 솔직히 인정하세요. 이 회사는 결국 제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다 제가 물려받잖아요. 아들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제 미래의 재산을 미리 쓴 것뿐인데. 이 망할 놈이.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주주들의 돈이고 직원들의 돈이고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란 말이야. 에이,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시면서 왜 회장 자리에 앉아 계세요? 결국 다 돈 아닙니까?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이 맞나? 당장 그 돈 다 돌려놔라. 그리고 자수해. 싫은데요? 아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찰에 신고하실 겁니까? 그럼 회사 주가 폭락하고 아버지 체면도 바닥 떨어지는데? 내 놈,
아버지도 결국 저 때문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저 하나 건드리면 온 가족이 망하니까. 아들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지만 겉으로는 아직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해외 계좌 추적, 공증된 녹취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들을 써야 할 날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사 건물 앞이었습니다. 민우야, 가자. 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회장님 손자라는. 진짜예요? 갑자기 나타난 손자라는데 전무님은 어떻게 되는 거래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문을 열자 김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제 회사인데 못 들어올 곳이 어디 있습니까? 김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애한테 회사 물려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말도 안 되는 건 내 짓거리다. 저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김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데요? 내 비리 증거야. 3년 동안 빼돌린 200억의 증거. 전부 다. 서류 뭉치가 펼쳐졌습니다. 횡령 내역, 유령 회사 계약서, 해외 계좌 내역.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이건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전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세를 바꿨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뭐? 그래요. 회사 돈 빼돌렸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김 전무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회사 제 거 될 건데 미리 좀 쓴 게 뭐가 문제예요? 이 미친놈이. 미친 건 아버지예요. 김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저거지 새끼한테 회사 물려주겠다고요? 제가 30년 넘게 아버지 아들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나타난 애한테 다 뺏기라고요? 넌 자격이 없어. 자격? 자격은 제게 있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김 전무는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저 애는 뭔데요? 거지 할머니 손자일 뿐이잖아요. 입 닥쳐. 제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그런 말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뭘 어쩌실 건데요?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김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하세요. 그럼 회사 망하고 주가 폭락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는데 아버지 평생 쌓은 명예도 바닥 떨어지고요. 아버지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저 하나 건드리면 온 가족이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참으신 거잖아요. 김 전무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세요. 저도 앞으로 조심할게요. 더 이상 돈 안 빼돌릴게요. 됐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내 말대로 할게. 경찰에 신고한다. 김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망하든 주가 떨어지든 명예 추락하든 상관없어. 너만은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준비한 서류들 검찰에 제출해. 아버님, 김 전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그러실 겁니까? 회사 생각은 안 하세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 정의야.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요? 거기서 내 전무직위를 박탈하고 민우를 정식 후계자로 지명할 거야. 김 전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사들이 찬성할 리 없어요. 찬성 안 하면 증거 공개하고 회사 정리하면 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썩은 회사라면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 아버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김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난 진심이다. 너 같은 인간은 더 이상 내 아들로 인정 못해. 저는 돌아서서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야, 가자.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네. 회장님, 우리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잠깐만요. 김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넌 그걸 다 날려버렸지. 아버님, 그리고 저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겠다. 기자회견이요?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내 비리, 횡령, 배임. 전부 다. 김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그럼 전 끝장이에요. 넌 이미 끝났어.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아들을 저렇게 버리시는 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괜찮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 아프지.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를 버린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옳은 일이야. 저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우야,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준비됐니? 네. 회장님을 믿겠습니다. 고맙다.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앞을 봤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판날 것입니다. 20년 묵은 은혜, 30년 키운 아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수십 대의 카메라, 수백 개의 플래시, 그리고 숨죽인 채 기다리는 기자들. 기자회견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오늘 벌어질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거겠죠.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봤습니다. 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네. 떨리긴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 이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살아야 해. 힘들 거야. 알아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믿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 전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뭐하러 왔느냐?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김 전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미 늦었다. 아버님, 김 전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기자회견만은, 손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반성? 내가 반성을 안다면 3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리지 않았겠지. 그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를 짓밟았을 때 넌 단 1초도 반성하지 않았어. 김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잖아요. 저 애가 누군지. 그게 문제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군지 알아야 사람 대접하고 모르면 짐짝 취급하는 게 내 본성이지. 그런 내가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어. 김 전무의 눈에 증오가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참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됐어. 이제 그만 나가라. 저는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시간입니다. 비서가 알렸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네. 우리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김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아버님. 저를 이렇게 버리시면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후회? 제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야.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그리고 저는 기자회견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래요? 회장님이 손을 잡고 계시는데 혹시 소문으로 들은 그 후계자? 저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민우는 제 옆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저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제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은행에서도 외면당했죠. 친구들도 떠났고 가족도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께서 공장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사람이 굶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 위로가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그래서 명함 한 장을 드렸죠. 그리고 정말로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찾았지만 끝내 만나 뵙지 못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20년 전 그 명함을 남기셨다고 하더군요.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 아이를 짓밟았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명함을 찢어버리고 사기꾼이라 했으며 폭행까지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을 제가 잘못 키웠다는 것을요. 저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전무는 3년 동안 회사 돈 2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전무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유령 회사 계약서, 해외 계좌 추적. 모든 것이요. 저는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서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회견장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오늘 김 전무의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 박민우를 제 정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혈연도 아닌 아이를 후계자로요. 친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제 아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돈으로, 지위로만 판단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저는 민우를 받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대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압니다. 그런 아이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속 문제도 있고 법적 문제는 이미 해결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미 유언장을 공증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민우에게 물려주겠다고요. 그리고 김 전무에게는 법정 상속분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 전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의 외침에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아이는 사기꾼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요. 김 전무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요? 증거는 저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증거 아닙니까? 민우는 할머니의 유언으로 왔어. 그리고 20년 된 명함을 가지고 왔지. 그 명함도 가짜일 수 있잖아요. 김 전무가 악을 썼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명함 조각들,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이어붙인 명함. 이게 가짜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찢어버린 이 명함이 가짜라고? 김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20년 전 내가 직접 쓴 명함이야. 내 필체를 누가 흉내낼 수 있겠느냐? 저는 명함을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 전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이 명함을 찢을 때 너는 내 미래도 함께 찢었어. 아버님,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이겠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끊었어.
김전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기자들을 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후계자 발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자리입니다. 돈과 지위만 쫓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아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20년 전 국밥 한 그릇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민우를 통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야, 한마디 할래? 네. 민우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해.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민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박민우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고아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 전부였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한다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부족합니다. 큰 회사를 이끌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만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를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빠져나가고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김 전무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 전무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김 전무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꼭 복수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제 손으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민우야. 네, 회장님. 이제 정말 시작이야. 준비됐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한 건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김 전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거울 앞에 서서 처음 입어보는 정장 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 반짝이는 구두,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구멍난 운동화에 해진 점퍼를 입고 편의점 알바를 뛰던 아이였으니까요. 할머니, 민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할머니가 웃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사 앞 민우가 건물을 올려다봤을 때 저도 로비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민우야. 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민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그 예의 바른 태도, 겸손한 자세, 따뜻한 눈빛까지. 긴장하지 마. 오늘은 내가 정식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첫날이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임원실층. 문이 열리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임원들이 민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회장님 후계자래. 말도 안 돼. 혈연도 아닌데. 전무님이 불쌍해. 하루아침에 쫓겨나다니.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네.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이사진과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민우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회장님. 한 이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혈연도 아닌 미성년자를 후계자로 지명하시다니. 이건 회사를 사유화하는 겁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주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김 전무님의 문제는 문제대로 처리하시되 후계 구도는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부도 직전이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죠. 먹을 것도 없어서 이틀을 굶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공장 지대를 헤매던 그날,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께서 공장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장 담벼락에 기대 앉아 있던 저.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괜찮으세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괜찮긴요. 얼굴이 새하얗잖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할머니는 저를 부축해 식당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하지만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밥 드셨어요? 아닙니다. 언제 드셨는데요? 이틀 전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틀이나? 아이고, 이 사람아. 할머니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가져오셨습니다. 어서 드세요. 천천히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저는 그 국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던가.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닙니다. 그냥 너무 고마워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할머니는 물 한 잔을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생명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사업하세요? 네. 하지만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끝나긴요. 아직 숨 쉬고 계시잖아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남편 일찍 여의고 손녀 하나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아세요? 할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사람은요, 숨만 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고 실패했으면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도 포기하면 안 돼.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성공하면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명함 한 장, 김철수 사장, 거창한 직함만 적혀 있을 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명함이었습니다. 이건 별것 아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젠가 찾아오시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명함을 받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약속하세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됐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이 명함 잘 간직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지금의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그 따뜻함이, 그 용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년 동안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지 못했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바로 20년 전 그 국밥을 주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회사도, 이 건물도,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우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는 건 빼앗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를 닮았어요. 그 따뜻한 마음씨, 그 선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일주일 전 이 아이는 폐지 줍던 노인에게 1,000원짜리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자기도 가난한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운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매달 하루씩 폐지를 줍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도 그랬죠.
그런데 제 아들은 저를 거지라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요. 하지만 민우는 낯선 노인에게 따뜻함을 베풀었습니다. 저는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는 건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민우는 그 자격이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 이사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도 혈연만 보고 판단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둘씩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 군, 한 이사가 민우를 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셨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이 회사에도 전해주세요.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민우와 함께 창가에 섰습니다. 민우야, 봤지?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봐. 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할머니 덕분이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김 변호사입니다. 급히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구치소에 있는 김 전무가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와? 확인 중인데 아마 외부 세력과 접촉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구치소, 김 전무는 차가운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날 이렇게 버렸어.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면회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무님, 저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됐나?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김 전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거지 새끼, 후회하게 만들어줘.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 전무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혹한 달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야. 그의 웃음소리가 독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웃던 사람들이 오늘은 돌을 던집니다. 어제까지 축복하던 입들이 오늘은 저주를 내뱉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출근길, 민우는 회사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박민우 물러가라. 재벌의 꼼수를 규탄한다. 혈세로 지은 회사를 사유화하지 마라.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무슨... 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회장님, 저 사람들이... 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자. 일단 안으로. 저는 민우를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로비도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민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래요? 저 애가 기사 봤어요? 완전 사기꾼이래. 할머니 이야기도 다 꾸며낸 거래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들인지. 일단 회장실로 가자.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 내가 다 알아. 저는 민우를 부축했습니다. 회장실. 비서가 급히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긴급 재벌 후계자 박민우, 신분 세탁 의혹, 단독 할머니 이야기는 각본 제보자 증언, 속보 박민우, 과거 사기 전과 드러나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조작된 기사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전무 측근이었던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SNS, 언론, 심지어 여론 조작 업체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김 전무, 그 자식이. 그때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단독 인터뷰 김 전무 전 동료 박민우는 계획된 사기꾼. 기사를 열어보니 얼굴을 가린 제보자가 나왔습니다. 박민우는 김 회장님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도 다 꾸며낸 거예요. 명함도 가짜고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입니다. 순진한 회장님이 속으신 겁니다. 불쌍하게도 제보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민우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알아. 내가 다 알아. 저는 민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짜세요. 할머니와의 추억도 다 진짜예요. 알아, 민우야. 나도 알아. 하지만 세상은 몰랐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사기꾼 같으니 재벌 빌붙기 수준 키읔키읔. 할머니도 없는 거 아니냐. 꺼져라 거짓말쟁이. 악플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만 봐. 저는 휴대폰을 주워 껐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까요? 무슨 소리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물러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회사 이미지는 내가 책임진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이건 김 전무의 복수야.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15%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주들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았네. 내가 처리하겠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쟤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 앞 시위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 내 놈이 이렇게까지.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한 이사가 따졌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도 폭락했고요. 알고 있네. 그런데도 박민우를 후계자로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렇네. 제 대답에 이사회가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다른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야. 공격받고 있는 거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김 전무가 꾸민 음모야. 민우를 쫓아내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여론 조작 업체와 김 전무 측근들의 거래 내역이 있어 돈의 흐름도 추적했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 김 전무는 구치소 안에서도 외부와 접촉했어. 변호사 접견을 이용해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측근들에게 지시했지. 민우를 음해하라고, 회사를 흔들라고. 그렇다면 이 기사들은 전부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지.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민우의 과거 기록이야. 학교 생활 기록부, 동사무소 기록, 병원 기록. 사기 전과? 없어. 신분 세탁? 말도 안 돼. 민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떳떳하게 살아왔어.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야. 사망진단서, 장례식 기록, 그리고 20년 전 공장 식당 사진. 흑백 사진 속에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민우의 할머니야.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지. 이사들이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진짜였어. 민우의 모든 이야기는 진실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김 전무는 그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려 하고 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이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성급했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만 믿고 판단했네요. 하지만 다른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론이 이미 돌아섰는데 어떻게 바로잡으시겠습니까? 기자회견을 다시 열겠네. 저는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어. 하지만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게 만들어야지.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야, 너도 나와야 해. 직접 말해야 해. 저요? 민우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네. 내 입으로 내 이야기를 해야 해. 하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괜찮아. 진실은 말주변이 필요 없어. 저는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보여주면 돼. 다음 날 또다시 기자회견장. 이번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 박민우의 사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계자 지명을 철회하실 겁니까? 회사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잠시 들어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회견장을 잠재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박민우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저는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기 여론 조작 업체와의 거래 내역입니다. 김 전무 측근들이 돈을 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증거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우의 모든 기록입니다. 사기 전과? 없습니다. 신분 세탁? 말도 안 됩니다. 민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할머니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분, 민우의 할머니입니다. 20년 전 저를 살려주신 분이죠. 이분은 진짜 존재하셨습니다. 민우의 모든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의 비리를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경찰에 넘겼죠. 하지만 제 아들은 구치소 안에서도 복수를 꾀했습니다. 민우를 그리고 이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죠.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야, 나와서 말해봐. 민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박민우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진짜 계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고 따뜻하게 키워주셨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명함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왔어요. 돈이나 지위를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고. 민우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더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민우 군,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셨어요. 가난했지만 늘 웃으셨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셨어요. 저한테도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고.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제 전부예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우 진짜였네. 김전무가 음해한 거였어. 가짜 뉴스에 속았다. 댓글들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야, 잘했어. 회장님, 이제 위기는 넘겼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민우야. 네, 회장님.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시험이요? 그래. 후계자로서의 시험.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는 것,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할머니의 뜻을 실현하는 것. 그 모든 게 내 앞에 놓여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니? 네. 할머니를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봄이 왔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저는 민우와 함께 가족관계 등록부 앞에 섰습니다. 박민우를 김철수의 양손자로 입적합니다. 법원 직원의 선언에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툭! 그 작은 소리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민우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제 손자가 됐습니다. 민우야. 네, 할아버지. 민우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라는 그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 벅찬 줄 몰랐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내 손자가 돼줘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민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야, 이제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 네. 우리는 차를 타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 할머니는 그곳에서 영면하고 계셨습니다. 묘비에는 할머니의 이름과 함께 제가 새긴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신 분.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인, 오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양자 입적 서류였습니다. 민우를 제 손자로 삼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제 가족입니다. 저는 서류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은인께서 평생 키우신 이 아이를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것을 민우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우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재단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재기를 돕는 일을 할 겁니다. 20년 전 은인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 제가 받은 그 따뜻함을 이제 세상에 돌려주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은인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겠지.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야, 너도 할머니께 인사해. 네. 민우는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우.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아니, 회장 할아버지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따뜻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도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할머니처럼 대하려고 해요.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민우. 정말 잘하고 있어. 민우는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많이.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저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계실 것입니다. 은인,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묵은 밥값, 이제야 갚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민우를 통해, 이 회사를 통해 은인의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저는 깊이 절했습니다. 민우도 함께 절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리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그곳에서 한 달 뒤 따뜻한 국밥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마련된 무료 급식소. 하루 300명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직원들도, 그리고 노숙인들도. 민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우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재단은 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셨습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민우는 급식소를 가리켰습니다. 이곳은 누구든 오실 수 있습니다. 배고픈 분, 힘든 분, 외로운 분. 여기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듯이 민우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민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첫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민우의 미소는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한 노인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이런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노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국밥을 건네주시던 그날을. 은인, 이 따뜻함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이제 정식으로 회사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경영, 회계, 인사, 모든 것을. 하지만 민우가 가장 관심을 가진 건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회사 청소하시는 분들, 처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네. 제가 몇 분이랑 이야기해 봤는데, 임금도 적고 복지도 부족하시대요. 민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시는 건데, 더 잘 대우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임금을 올려드리고 복지 혜택도 늘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명절 때 선물도 드리고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정말요? 당연하지. 내 말이 맞아. 우리 회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돼야 해.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영향이었습니다. 직원 복지가 개선됐고 사내 문화가 따뜻해졌습니다. 회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 정말 좋아졌어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민우 군 덕분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게 보여요. 그래. 네. 그리고 이상하게 생산성도 올랐어요.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사람도 회사를 소중히 여기게 돼.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민우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 할아버지, 행복하니?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할머니는 안 계시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민우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저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정말 할머니를 닮았어. 그런가요? 그래. 그 따뜻한 마음, 그 선한 본성, 모든 게 할머니를 닮았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묵은 밥값을 조금은 갚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했어.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할머니처럼. 그래. 그러자.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함을 세상에 계속 전하자. 네. 우리는 그렇게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겠다고,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20년 전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민우를 통해, 따뜻한 국밥 재단을 통해, 그리고 변화하는 회사를 통해 할머니의 따뜻함은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먼 곳까지. 그것이 우리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민우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의 뜻을 꼭 이루겠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할머니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계시는 할머니, 은인,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20년 묵은 국밥 한 그릇의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손길처럼 우리를 감싸 안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잘 살거라, 민우야. 그리고 회장님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0년.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빚을 갚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갚아나갈 것입니다. 할머니의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면서 민우와 함께. 이 이야기는 은혜와 배은망덕,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회장처럼 과거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 전무처럼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탐욕에 눈이 먼 사람도 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따뜻하게 살아가며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잊고 지낸 은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을 베풀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신 건 아닐까요? 김 회장의 20년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해도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우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